4년 뒤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 리오넬 메시가 극적인 득점을 터뜨리며 역사를 새로 썼죠. 새로운 슈퍼스타의 탄생, 축구의 신을 위한 대관식. 우리는 월드컵을 이런 스타들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화려한 스타들의 활약 뒤에서 정작 경기를 지배하고 있던 건 따로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게 사실은 우승팀의 색깔을, 골이 터지는 방식을, 심지어 누가 살아남고 탈락하는지까지 정하고 있었다면 말이죠. 그리고 만약 이를 알아낸다면 이번 월드컵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늘은 한 대회를 지배한 전술의 큰 흐름, 이른바 메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드컵의 메타라는 게 처음부터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1930년 첫 대회부터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월드컵은 오히려 저마다 개성을 가진 팀들이 맞붙는 전술 박람회에 가까웠죠. 브라질의 424, 이탈리아의 카테나치오, 네덜란드의 토탈 풋볼까지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자라난 전술들은 월드컵이라는 쇼케이스를 통해 세상에 소개됐고 전 세계 클럽들은 이를 참고해 전술을 이식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흐름이 뒤집힙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축구를 볼 수 있게 됐고 유럽 리그에 막대한 자본이 몰리면서 전술 혁신의 주도권이 국가대표팀에서 클럽팀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월드컵에 나서는 나라들은 챔스에서 클럽들이 보여주는 전술들을 참고해 팀을 꾸렸고 그 결과 점차 나라들 간의 개성이 희미해지면서 하나의 공통적인 흐름이 나타나게 된 거죠. 대표적인 대회가 바로 2010 남아공 월드컵입니다. 당시 화두는 두 가지, 유럽을 제패하며 6관왕을 차지한 바르셀로나의 짧은 패스와 점유율, 그리고 이를 깨부수며 트래블을 거머쥔 인테르의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이었죠. 그리고 남아공에서 이 두 가지 흐름은 그대로 관찰됩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팀들은 4-4-2를 활용해 투톱의 공격력에 집중했지만 남아공에서는 4-2-3-1이나 4-3-3 같이 중원에 한 명을 더 배치하면서 밸런스에 집중한 팀들이 대거 늘었죠. 강팀들은 투볼란치로 안정적인 점유율과 공미의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로 상대를 공략했고 상대적 약팀들은 이들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조직적인 두 줄 수비로 대응하며 역습을 노렸습니다. 그 결과 승부는 창의적인 패스를 뿌리고 동시에 상대의 역습을 관리하는 중원의 퀄리티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했던 국가가 바로 우승팀 스페인이었죠. 스페인은 7경기에서 득점이 고작 8골에 불과했을 정도로 공격이 강력한 팀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평균 66%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끈질긴 축구를 펼쳤습니다. 역습과 점유가 혼재하는 메타에서 강력한 중원을 바탕으로 한 점유율과 밸런스가 우승팀을 결정한 거죠. 그런데 불과 4년 사이 메타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인케스에 비넨, 클롭의 도르트문트를 비롯한 독일의 클럽들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공을 잃는 즉시 미친 듯이 달려들어 압박하는 일명 게겐프레싱이었죠. 그리고 2014 브라질 월드컵, 느리게 공만 돌리던 팀들이 줄줄이 무너집니다.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은 지난 결승 상대였던 네덜란드에 5대1로 패배하며 조별리그에서 짐을 쌌고 전체 중 3분의 1이 넘는 경기에서 볼 점유율이 더 낮은 팀이 오히려 승리를 거두었죠. 그 대신 높은 위치에서 공을 뺏는 전방 압박, 빠르게 전진하는 트랜지션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브라질에서 대부분의 팀들은 수비 라인을 최소 40m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4년 전처럼 공을 뺏기면 라인을 내리고 뒤로 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방에서부터 압박해서 공을 뺏고 빠르게 앞으로 전진했죠. 이로 인해 포메이션도 변화했습니다. 압박 시 후방에 한 명을 더 남길 수 있고 측면 윙백들의 빠른 전진에 유리한 3백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3위 네덜란드, 돌풍의 코스타리카, 칠레, 멕시코까지 상대적 약팀도 공격적인 압박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메타는 수비 뒷공간에 허점을 노출했고 대회 전체의 득점을 증가시켰죠. 그리고 이에 가장 잘 적응한 팀은 당연히 트렌드를 이끌었던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높아진 수비 라인의 허점을 스위퍼 골키퍼 노이어의 말도 안 되는 커버 범위로 메꿨고 공격 진영에서 공을 뺏는 압박을 어느 팀보다 조직적으로 수행했죠. 클럽에서 유행한 점유율과 짧은 패스, 그리고 이를 깨부신 압박과 트랜지션이라는 흐름이 두 번의 월드컵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이 메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클럽에서의 흐름이 월드컵에서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메타가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클럽과 달리 국가대표팀은 특정 전술의 필수적인 선수를 외부에서 영입할 수 없고 소집 기간이 짧아 팀의 조직력과 완성도를 다듬을 수 있는 시간도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클럽에서의 전술이 완벽히 복사되기보다는 핵심만 추려져 대표팀에 이식되는 형태를 띠죠. 그런데 이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수가 하나 더 끼어들죠.
그건 바로 그 대회만의 환경입니다. 2018년 월드컵 직전 당시 높은 수비 라인과 강한 전방 압박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 강팀들의 표준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낮은 수비 라인과 정교한 역습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던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같은 팀들도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변수가 월드컵에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VAR. 심판이 놓친 장면을 카메라가 다시 들여다보는 축구계에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제도였죠. 그리고 언뜻 공정해 보이는 이 장치는 메타의 흐름을 한쪽으로 강제해버립니다. 오프사이드 판독이 더욱 정확해지면서 팀들은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데 큰 리스크가 생겨버렸고, 과거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몸싸움 태클이 이제 카메라에 그대로 박제되면서 공격팀이 박스 안으로 진입하면 수비수들이 상당히 불리해지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이는 두 가지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먼저 많은 팀들이 높았던 수비 라인을 다시 낮게 조정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강하게 압박하는 미드블록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대가 박스로 진입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는 세트피스였습니다. 콤팩트한 수비를 뚫기 위해 프리킥이나 코너킥이 매우 중요해졌고, 게다가 VAR의 존재로 인해 수비수들이 자리 싸움에서 소극적인 확률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이 메타에 잘 적응한 팀이 바로 프랑스와 잉글랜드였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팀들에 비해 더 많이 뛰지도 압박이 강하지도 않았지만 매우 컴팩트한 미드블록과 음바페를 앞세운 빠르고 정교한 역습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잉글랜드는 잘 짜여진 세트피스, 훌륭한 키커와 뛰어난 제공권으로 세트피스로만 8골을 몰아치며 4강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4년 후 카타르의 환경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2022년 월드컵은 중동 지역의 기후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한겨울에 개최된 대회였죠. 원래 월드컵은 시즌이 끝난 6월, 선수들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12월, 시즌 한복판 선수들이 가장 폼이 좋은 상태에서 진행된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어 교체 카드도 5장으로 늘었습니다. 체력적으로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자 그동안의 월드컵에서는 실제 데이터로도 드러납니다. 지난 대회에서 40%를 넘나들던 세트피스 의존도는 24%까지 감소했고, 대신 오픈 플레이가 살아났죠. 그 중에서도 다이렉트 플레이 대신 빌드업 및 지공으로 득점한 비율이 더 올라갔고, 선수들도 기회 대비 더 많은 골을 집어넣으면서 플레이의 정확성과 효율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러시아에선 VAR이라는 환경이 전술적인 흐름을 미드블록과 세트피스로 경직시켰고, 카타르에선 시즌 중 개최라는 환경이 정교한 지공을 강화시킨 거죠. 이렇게 전술적인 흐름을 살피고 대회의 환경을 고려하며 우리는 메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를 읽으며 월드컵을 읽을 수 있죠. 그렇다면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어떤 메타를 탄생시켰을까요? 우선 이번 대회 역시 클럽팀에서 나타난 흐름들이 대회 전반에 관찰되고 있습니다.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흐름에 따라 이제 대표팀들도 단순히 전방에서 압박하는 걸 넘어 골킥 상황에서부터 맨투맨으로 상대를 묶어버리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일부 팀들은 PSG가 보여줬던 킥오프 전술까지 들고 나오며 경기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죠. 이에 대응하는 방법 역시 비슷합니다. 맨시티나 아스날처럼 키퍼나 수비수가 정확한 롱킥을 붙이고 세컨볼 경합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특히 전방에 경합과 홀드업에 등한 선수를 둔 팀들은 이를 통해 압박을 풀어내고 단번에 득점까지 만들어낼 만큼 롱볼 빌드업은 이번 대회에서 꽤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흐름은 분명합니다. 미드블록이나 로우블록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팀이 시작 포메이션과 상관없이 5백으로 전환해 최후방의 수적 우위를 지키며 중앙을 틀어막죠. 그리고 이 촘촘한 블록을 뚫기 위해 공격하는 팀 역시 후방에 3명을 남긴 325나 316의 형태로 변형을 가져갑니다. 수적 우위로 상대를 눌러놓고 주도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시도인 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거의 모든 팀들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유효타를 내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 첫째는 바로 완성도의 부족입니다. 압박 상황에서의 조직력이 클럽만큼 다듬어지지 못하다 보니 맨투맨 마킹의 타이밍이 한 박자 늦어서 압박이 풀려버리거나, 제압박 상황에서의 선수 간격이 벌어지면서 다시 공을 따내지 못하고 역습을 허용하는 그림이 종종 나오고 있죠. 공격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촘촘한 5-4의 블록을 뚫기 위해선 스토퍼의 앞 공간을 공략하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데, 짧은 소집 기간으로 꾸려지는 월드컵의 특성상 그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경기 주도권을 갖고 있어도 정작 유효타는 없는 답답한 경기가 반복되거나 오히려 한 번의 역습에 실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번 월드컵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대회만의 결정적인 변수,
바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죠. 대륙 전체에 걸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일부 지역의 살인적인 기후 탓에 전후반 22분마다 일괄적으로 급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팀들의 경기 주도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상대 진영에서의 점유율, 슈팅 수 등을 계산해 경기의 주도권을 보여주는 이른바 모멘텀 그래프를 들여다보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기점으로 모멘텀이 변화하는 게 또렷하게 관찰됩니다. 경기를 지배하고 있던 팀은 흐름이 뚝 끊기면서 잡았던 주도권을 강제로 잃어버리게 되고, 잠시나마 주도권을 쥐었을 때 확실한 유효타를 꽂아 넣을 수 있거나 혹은 주도권을 내주더라도 트랜지션에서 한 방을 갖췄거나, 승부는 그 두 가지 부분에서 갈리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승부처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측면입니다. 상대의 로우 블록을 공략할 때 양방향 돌파 능력을 갖춘 위협적인 윙어는 그 존재만으로 상대 수비 2명을 측면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측면으로 수비가 쏠리면 자연스럽게 중앙에 빈 공간이 생기고 주도하는 상황에서 유효타를 만들어낼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죠. 동시에 주도권이 없을 때는 상대의 헐거운 압박을 직접 뚫고 볼을 운반해 공격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고, 위협적인 역습 한 방으로 골문을 직접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그 어느 대회보다도 측면 자원의 개인 역량이 중요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타가 대회 중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존에 3일에서 4일이던 조별리그 경기 텀이 이번엔 6일에서 7일로 벌어진 거죠. 바꿔 말하면 팀들에게 훈련을 통해 완성도를 끌어올릴 시간이 그만큼 더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험은 앞서 짚었던 바로 그 문제, 조직력 부족에서 비롯된 압박과 공격의 빈틈을 메워줄 열쇠가 됩니다. 원래도 월드컵은 어느 팀이 더 빨리 조직력을 끌어올리느냐의 싸움이었지만 이번 대회에선 그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지게 된 셈이죠. 결국 이번 월드컵의 주인공은 단순히 가장 화려한 이름을 가진 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도권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누가 더 측면을 잘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누가 유효타를 내느냐, 무엇보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빠르게 조직력을 완성해내는 팀, 바로 그 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할지도 모르죠. 과연 어떤 팀이 이 메타를 발판 삼아 도약하고 또 어떤 팀이 메타에 휩쓸려 가라앉게 될까요?